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UA팀과 포가차의 부엘타 출전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포가차가 부엘타에 출전하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인데요. 그런데 올해 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뚜르드 프랑스가 끝난 날이 7월 26일이죠. 부엘타는 8월 22일 모나코에서 시작이 됩니다. 3주 동안 뚜르에서 3,300km 가까이 달린 뒤에 다시 그랜드 투어에 나서기까지 주어진 시간이 고작 27일입니다. 포가차는 이 기간에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세계 정상에 오른 선수가 계속 강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어서 포가차가 사용하는 신발끈, 클릭 슈즈도 함께 살펴보고 남자 뚜루에 이어 여자 뚜루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을 낸 우노 X팀의 운영 방식과 뚜르드 프랑스 판부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주간 사이클링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포가차의 부엘타 출전 소식인데요. UA팀은 포가차를 포함한 부엘타 출전 선수 8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포가차와 함께 알메이다, 제이바일, 시바코브 등이 출전을 하죠. 포가차의 마지막 부엘타는 2019년이었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포가차는 생애 첫 그랜드 투어에서 스테이지 3개를 우승을 했고 종합 3위와 역라이더 부분을 차지를 했죠. 이후 포가차는 뚜르드 프랑스와 지로디 이탈리아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엘타 우승 소식이 없죠. 그래서 관심이 더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부엘타는 8월 22일 모나코에서 시작을 해서 9월 13일 그라나다에서 끝이 납니다. UA팀과 포가차가 가장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3주 동안 달리는 그랜드 투어는 매일 사용한 에너지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스테이지가 또 시작이 되죠. 우리도 며칠 연달아서 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몸에 데미지가 쌓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21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쌓인 피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랜드 투어 직후에는 강한 훈련을 다시 반복하는 것보다 소모한 에너지를 채워주고 근육과 전신 피로를 줄이는 과정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요.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을 하고 수면 시간을 더 많이 확보를 해줍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몸 상태에 따라서는 카페 라이딩이나 낮은 강도로 자전거를 타면서 가벼운 운동을 진행을 하면서 회복을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프로팀은 선수의 느낌만으로 훈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UAE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수면 시간과 수면 중 안정식 심박수, HRV, 호흡수와 같은 회복 지표를 확인을 하고 훈련에서는 파워와 심박수 반응을 같이 살펴줍니다. 또 요즘에는 코어 체온 센서도 더위 적응과 체온 반응을 확인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반적인 선수 모니터링에서는 피로감, 근육통처럼 선수가 직접 느끼는 상태도 함께 체크를 하죠. 한 가지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훈련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훈련을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숫자가 좋다고 해서 바로 고강도 훈련을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 지표가 평소 상태로 돌아오는지 확인을 하면서 훈련량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트 남자 선수 8명을 뚜르드 프랑스 전후로 추적한 연구에서는 대회 중 높아졌던 피로감과 근육통은 대회 종료 후 11일 동안 점차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랜드 투어가 끝난 뒤 처음 1에서 2주 동안 회복이 진행이 되고 개인차가 있지만 이후 컨디션에 따라서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포가차에게 주어진 27일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이지만 27일 안에 무조건 회복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처음에는 에너지와 수면을 통해 회복을 해주고 이후 낮은 강도에서 다시 훈련을 시작한 뒤 몸의 반응에 따라서 부엘타를 준비할 시간은 되기 때문에 팀과 포가차가 출전으로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가차가 부엘타에서 첫 주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엘타도 산악과 타임 트라이얼을 포함한 총 3,275km를 3주 동안 달려야 하죠. ITT가 2번이 포함이 되었는데도 뚜루와 거의 비슷한 길이이니 난이도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뚜루의 피로가 얼마나 남았는지 회복은 잘 되었는지 부엘타 2, 3주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가차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굉장히 많은 대회에 나와서 항상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에 있죠. 포가차는 어떻게 해서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걸까요? UA팀의 퍼포먼스 책임자인 에론 스와르트가 포가차가 강한 이유는 최대 출력보다 내구성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구성은요, 튼튼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뒤에도 처음과 비슷한 파워 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산악 스테이지 초반에는 많은 선수가 포가차와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차이는 여러 개의 오르막을 오르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 뒤에 나타나는데요. 마지막에 다른 선수들의 출력이 떨어지는 반면 포가차는 자신의 파워와 가속을 비교적 적게 읽는다는 것이 UA팀의 분석입니다. 스와르트는 팀 내부 자료를 근거로 포가차가 4,500kJ 수준의 페달링을 수행한 뒤에도 참고로 4,500kJ는 4시간 반 동안 약
280W를 사용한 것과 동일한데요. 포가차의 경기력 감소는 이때에도 약 1% 미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포가차의 경기 방식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경기 후반에 포가차가 어택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UAE에서는 포가차의 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인 지구력 훈련만 반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기본적인 근력을 높여주고 안장 위에서는 낮은 회전수로 큰 힘을 전달하는 토크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반복되는 페달링에서 근육의 힘을 유지를 하고 경기 후반 성능 저하를 줄여주는 것이 UAE팀의 목적입니다. 스와르트는 2022년 포가차가 어려움을 겪었던 스테이지에서도 약 4,200줄 넘는 에너지를 사용한 날이었고, UAE는 당시 포가차의 약점으로 확인돼 장시간 고부하 구간 훈련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후 보급과 쿨림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지금은 많은 월드투어 팀들이 시간당 100g 넘는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고 있죠. 포가차도 경기에 따라서 60에서 12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탄수화물을 먹고도 흡수하지 못하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중에 포도당과 과당을 같이 섭취를 하면서 장이 훈련될 수 있도록 또 장훈련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기 후반까지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 경기력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UAE 팀은 약점이 발견이 되면 다음 훈련에 또 바로 반영을 합니다. 2022년에 긴 산악 스테이지에서 후반 내구성이 약점으로 나타났고, 이후 근력과 토크 훈련, 보급과 회복 관리가 함께 변경이 되면서 지금의 포가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포가차는 산악 스테이지뿐만 아니라 타임 트라이얼, 클래식, 짧은 오르막, 그리고 스프린트 경쟁에서도 그 능력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즉, 포가차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훈련하고 회복하고 그 자극에 적응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팀 코치진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훈련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자극을 받고 회복한 뒤에 다시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포가차는 왜 신발끈 클릿 슈즈를 신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선수와 동호인분들은 보아 다이얼 클릿 슈즈를 신고 계실 텐데요. 포가차는 왜 다이얼 방식이 아니라 신발끈 방식을 신을까요? DMT 관계자에 따르면 포가차는 처음 제품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신발끈 방식의 슈즈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포가차도 과거 인터뷰에서 신발끈 슈즈를 선택한 이유로 가벼운 무게를 언급을 했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DMT 포기스 슈퍼 라이트는 42 사이즈 한 짝당 약 195g 정도 무게를 자랑합니다. 신발끈 방식은 다이얼과 와이어 부품이 없기 때문에 구조를 단순화하고 가볍게 만들기 유리합니다. 그리고 신발끈은 발등의 여러 지점의 장력을 나눠서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발가락 쪽은 조금 느슨하게 한다거나 발목 쪽은 더 단단하게 묶는 방식입니다. 처음 신을 때 자신의 발 모양에 맞춰서 압력을 세밀하게 배분할 수가 있죠. 포가차의 슈즈는 니트 소재가 발을 감싸고 묶은 끈은 신발 위쪽에 수납바에 넣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다이얼처럼 바깥으로 크게 도출되는 부품이 없죠. DMT는 이 구조가 공기 흐름에도 유리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는데요. 라이딩 중에 조임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발에 붓기가 빠지거나 발이 부으면 다이얼 방식은 주행 중에 조절이 가능하지만 신발끈 방식은 그게 가능하기 어렵죠. 포가차에게는 무게와 초기 피팅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라이딩 중 조절 편의성을 원하는 선수들에게는 다이얼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신발끈이 무조건 더 빠른 것도 아니고요. 다이얼이 무조건 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가벼움과 세밀함, 초기 피팅을 우선시한다면 신발끈 방식, 주행 중 조절을 더 원한다면 다이얼 방식, 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뚜르드 프랑스 파무와 우노 X 소식입니다. 우노 X는 올해 남녀팀이 모두 월드투어에 진입을 했습니다. 남자 뚜르드 프랑스에서는 트레인이 옐로우 저지를 입기도 했죠. 그리고 소레는 스테이지 11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뚜르드 프랑스 파무에서는 시그리드가 팀의 첫 스테이지 우승을 만들었죠. 올해 남자 뚜루와 여자 뚜루에서 연이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노 X입니다. 그렇다면 우노 X는 다른 월드투어 팀과 무엇이 다를까요? 올해 우노 X 남자팀 선수 30명은 모두 노르웨이와 덴마크 출신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완성된 선수를 폭넓게 영입하기보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선수를 중심으로 팀을 성장시켜 온 것이죠. 투자 범위도 프로팀 안에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노 X는 노르웨이 주니어 대표팀과 네이션스컵, 유럽 선수권, 세계 선수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덴마크 남녀 주니어 팀과 협력을 하고 노르웨이 국내컵 대회의 타이틀 후원도 맡고 있습니다. 주니어와 국가대표, 컨티넨탈 팀을 거쳐서 월드투어로 이어지는 지역의 선수 육성 환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하네슨과 아브라함슨, 소렌처럼 팀과 함께 성장한 선수가 있고요.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시그리드처럼 다른 팀에 있다가 우노 X에 합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으로 선수를 대하기보단 새로 영입한 시그리드의 강점을 이번 스테이지 3와 연결을 했죠. 팀은 수개월 전부터 이 스테이지를 목표로 정하고 코스 답사까지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시그리드는 88km의 브레이커 5회를 성공시키면서 노르웨이 선수 최초의 여자 뚜르드 스테이지 우승과 옐로우 저지를 입을 수가 있었죠. 다른 종목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축구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축구가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잖아요.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노엑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선수들에게 역할을 나눠주는 데 끝나지 않고 더 많은 선수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경로가 넓어질수록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선수도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시그리드의 우승이 우노엑스의 운영 방식의 승리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노엑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뒤에서 일하고 있는 프론트도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뒤에 우노엑스 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스테이지 3에서 시그리드가 옐로우 저지를 입었지만 스테이지 4와 5 이후에 종합순위 경쟁 구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스테이지 5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죠. 볼러링은 결승선까지 31km 남은 지점에서 어택을 했고 이 지점에서 디펜딩 챔피언 페랑 프레보는 붙어가지 못했습니다. 볼러링의 어택을 끝까지 따라간 선수는 현재 옐로우 저지인 로이서와 또 한 명의 강력한 우승 후보죠. 니와 도마 피니인데요. 볼러링이 마지막 스프린터에서 로이서와 피니를 제치고 최종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로이서는 옐로우 저지를 지켰지만 볼러링과의 차이는 12초로 줄었고 종합 3위 피니는 1위와 1분 17초로 현재 뒤져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페랑 프레보는 종합 17위로 내려갔고 선두와의 차이는 5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7일에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몽망투 피니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불 위험으로 코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선수들은 예정된 코스를 그대로 통과할 예정입니다. 몽방투 피니시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죠. 타임 트라이얼에서 앞선 로이서가 옐로우 저지를 계속 지킬 수 있을지, 볼러링과 피니가 몽방투에서 그 차이를 뒤집을지, 아니면 프랑 프레보가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팀 브레이브에서 2027년 새로운 팀원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팀에 관심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커뮤니티란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브 팀과 같이 한번 재미있게 라이딩을 해보시죠. 이번 주는 포가차의 부엘타 출전 소식, 부엘타까지 회복하는 과정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이유, 포가차가 신발끈 클릿 슈즈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우노엑스팀, 뚜르드 프랑스 판무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사이클링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도 확인을 해서 컨텐츠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항상 수분, 컨디션 관리 잘 하시면서 운동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항상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